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지금도 이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철이 장영자 사건은 당시 청와대 권력과 관계가 없었을까? 관계가 있다는 쪽은 수사가 미진했다고 주장하고, 없다고 주장하는 쪽은 대통령이 처삼촌 부인의 동생이 누군지까지는 모르지 않겠느냐, 완벽한 수사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덧붙이죠. 장여인은 그 뒤로도 2번이나 범법 행위를 해서 지금까지 교도소에 있는 걸 보면 순전히 장여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규명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획기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금융실명제였습니다. 예, 경제수석입니다. 각하께서 찾으십니다. 이철이 장영자 사건으로 대규모 개각이 이루어진 5월 21일 이후로도 사건 수사는 계속됐다. 한편 청와대에서는 사건의 배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김 수석, 지난번에 나한테 말했던 거 있지? 금융실명제 말씀입니까? 그래, 금융실명제. 그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봐. 예, 각하. 금융실명제는 자기 이름만으로 예금 거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돈의 흐름이 투명해집니다. 거액의 탈세도 막고 조세 형평성도 생깁니다. 그럼 그걸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우선 모든 예금은 예금주 본인의 실명으로 하게 됩니다. 현재 가명으로 돼 있는 계좌는 어떻게 되는 건가?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게 됩니다. 다만 1,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조사를 면제합니다. 시중에 이 갑부도 많을 텐데 그 이상의 돈은? 그건 도강세로 어느 정도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도강세? 강 건널 때 내는 세금 아니야, 그거? 맞습니다. 실제 세금은 아니고 과징금 성격으로 일정한 부담을 물면 잘못이 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뱃삭을 내면은 강을 건네주는 것과 같다. 예. 자금 출처가 투명하지 않은 가명 예금도 10%의 돈만 국가에 내면 자금 출처 조사를 면제해 주는 거죠. 금융실명제. 금융실명제. 경제 안정화 시책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핵심 정책이었다. 금융실명제는 실제로는 이철이 장영자 사건 직후 개각이 단행된 일주일 만에 발표됐다.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1975년 제4차 5개년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시 경제기획원 기획관 김재익과 경제기획국장 강경식으로부터 비롯됐다. 김 기획관, 장난해? 예, 국장님. 조금 더 있다가 하려고요. 개인적으로 있는 동안은 국장님 소리 안 할 수 없어. 예, 알겠습니다. 근데 선배님, 우리가 지난번에 식사하면서 얘기 나눈 금융실명제 말입니다. 그거 왜? 이제 발동을 좀 걸어도 되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나도 그 얘기 좀 하려던 참이야. 응? 그래서 예적금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폐지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었어. 그러셨군요. 저도 그 생각입니다.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건전 경제로 갈 수 없고, 따라서 경제 안정화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빼고는 다 반대를 하고 나설 거라는 거지. 당연하죠. 수십 년 이어온 관행인데 깨기가 쉽지 않겠죠. 제 얘기. 예, 선배님. 이번 경제개발 계획에 과감하게 포함시켜보는 건 어때? 저는 괜찮습니다. 연구해놓은 자료도 있고. 다만 선배님이... 아니 왜? 금융실명제 하자고 했다가 뭐가지 날아갈까 봐?
뭐가지 날아가면 한 번 날아가지 두 번 날아가나? 가보자고. 그러나 실제로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못한다. 김재익 20주기 기념문집에 실린 강경식의 기록. 우리는 이것을 경제개발 계획에 포함시키지 못했다. 엄청난 반대가 예상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실시해야 할 과제로 생각했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올 때를 기다렸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즉흥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할 만했다. 1975년과 1982년 사이에 달라진 게 있다면 경제기획국장이었던 내가 재무부 장관 자리에, 경제기획관이었던 김재익이 경제수석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 즉, 우리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된 것이다. 또 하나 달라진 건 이철이 장영자 거액어음 사건으로 그동안 햇빛을 보지 못했던 금융실명제를 정책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금융실명제. 이거 김영삼 대통령 임기였던 문민정부의 유산이죠. 그때도 충격이 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헌데 이미 70년대 중반부터 거론된 거였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요, 우리 경제 규모가 그때부터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얘기고,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이나 금융사고로 인한 문제점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는 걸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철이 장영자 사건이 금융실명제를 부른 격입니다. 1982년 7월 3일 동아일보. 정부는 사채를 양성화하고 금융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내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현재 세금을 물리지 않던 주식, 국공채, 사채 등 모든 금융자산의 실명거래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강경식 재무장관은 신규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실명거래를 의무화할 방침이며 내년 7월 1일부터는 기존 가명예금에 대해서도 실명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미치구만. 완전히 미쳤어. 미치지 않고서야. 가장 놀란 사람은 홍화평 정무 1수석이었다. 그는 5공화국 수립 과정에 두각을 나타냈거니와 개혁 세력의 맏형격이었다. 또한 당시만 해도 노태우와 겨룰 수 있는 실세 가운데 실세였다. 감히 그의 책상을 거치지 않고 금융실명제 실시 계획이 발표된 건 충격이었다. 이 화평이 자네도 힘은 봤구만. 이 금융실명제 이거 이 정권을 말아먹자는 거 아닌가? 이런 중요한 일에 어떻게 수석회의도 올리지 않고 발표가 될 수 있는 거지? 이 자식을 어디가? 어이, 화평이! 김재희 수석,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뭐가 말입니까? 이 신문에 보도된 금융실명제 말이야. 김 수석, 지금 제정신이요? 지금 무슨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두 분이 흥분하셨는지 말씀을... 야, 김재익이, 너 정치인이야, 학자야? 학자인 척하면서 정치를 해? 내가 정무수석이야. 어떻게 그런 중요한 사안을 정무수석을 거치지 않고 발표를 한단 말이오? 각하의 지시사항이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보안 지시를 하셨다 이거야. 보안 중요하지. 그러나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수석 이상은 비밀이 있을 수 없다. 당신이 사인 받아서 나한테 가져왔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정치 문제 되는 거다. 그리고 또 이게 언론 문제가 되는 거다. 그리고 수석 이상은 대통령의 의중을 직접 받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보안 유지에 대한 지시를 받았으면 다른 수석도
따라서 그건 보안을 유지하게 돼 있는 거 아니가? 이게 청와대의 일하는 메커니즘이다. 당신은 뭐 미국에서 교육받은 민간 관료 출신이고, 당신들 볼 때 명령으로 움직이는 군 조직에서 자란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식으로 이해를 안 한다. 우리는. 각하께서 일정이 있으셔서 오늘 수석회의는 내가 주재합니다. 김재익 수석. 예, 말씀하시죠. 보안 문제 때문에 다른 수석은 물론 나한테까지 비밀로 붙였다는 거. 지금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시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내용은 보안이 생명이니까요. 당신 같은 백면서생 이론가들은 모르겠지만 경제정책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오. 당신네들 경제관료 손을 떠나면은 곧바로 정치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경제정책 위반자는 반드시 정치 참모나 당과 사전 논의를 해야 한다는 걸 모르시오? 그런 식으로 공개를 해버리면 이미 보안 문제는 보안, 그놈의 보안! 김수석, 우리 얘기는 융통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 혼자 싸울 수 있어? 당장 기업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도 반발할 텐데 그땐 공동전선을 펴지 않으면 지는 거요. 당신 같은 서생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가 바로 이런 거요. 확대 해석하지 마시오. 이런 게 바로 비민주적인 행위야. 밀시에서 몇 사람만 일을 꾸미고 일방적으로 정책 수립을 해서 발표하고 바로 이런 게 민주주의를 역행한다는 말이야. 허 선배님,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니 뭐야 이 약봉이. 아니 그럼 우리 5공화국이 비민주공화국이란 말입니까? 이 약봉이 너 이 자식! 이거 놓으십시오. 각하께서 비밀리에 하라고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각하의 명령에 불복종해야 했단 말입니까? 김수석, 하나 물어봅시다. 만약 나중에 기업인, 여야당, 국민들 어떻게 설득시킬 거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패하면 어쩔 거요? 아니 아까부터 자꾸만 지고 이기는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당신들은 국가 정책을 게임 삼아 하는 겁니까? 뭐야? 그렇게 개혁하시던 분들이 금융실명제는 왜 피하는 겁니까? 정치자금 투명해지고 경제도 안정됩니다. 장영자 같은 여자는 발도 못 붙여요. 전 오히려 말이죠. 두 분 수석이 두 팔 벌려 환영하실 줄 알았어요. 아닙니까? 그래? 내 경고 하나 하지. 이 금융실명제 절대 실시할 수 없을 거야. 아니, 절대 못해. 당신은 패할 거야. 어쩌면 허화평 씨 말이 맞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 결재까지 받아놓은 금융실명제는 실시되지 못했으니까요. 헌데 그들은 왜 반대를 했고 결국 금융실명제는 왜 문민정부에 나가서 실시가 되었을까요? 탈세와 금융부정을 막으려면 금융거래를 실명제로 바꿔야 한다. 많은 얘기지. 맞는 말이지. 머저리 같은 놈들은 거기까지만 생각하겠지만 실명제는 일본에서도 몇 차례 시도했다가 실패했어. 시상조야. 실명제 추진한 사람들, 부가가치세 도입한 그 사람들이잖아. 그것도 사실상 실패한 거 아니야? 모든 상점에 금정 등록기를 들여놓으면 상거래가 다 확인되고 세금 매기면 거두기 쉽고 다 해결된다고 그랬지만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됐나?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한 놈들이 문제야. 뭘 한다고? 삼소, 나는 각하가 더 불안해.
무슨 말이야? 이번 일을 좀 봐봐. 우리를 철저히 배제시키셨어. 그 행간을 읽어야 돼. 그렇다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서면 절대 안 돼.